삼성전자가 대표이사 3명을 모두 교체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뉴 삼성을 기치로 내건 이재용 부회장이 세대 교체를 통해 조직 쇄신에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내일부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바뀝니다. 이번 조치로 주택거래에 다소 숨통이 트이겠지만 시장의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기엔 한계가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정부가 국내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재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이 4번째 도전으로 외환시장 완전 개방과 공매도 문제가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가상자산을 잘못 보내는 차고 송금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들이 기술 문제를 이유로 반환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가전, 모바일 사업 수장을 한꺼번에 바꾸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세대 교체를 통해 미래 사업에 속도를 내고 조직의 긴장감을 불어넣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방서후 기자입니다. 성과주의 인사, 삼성전자의 이번 사장단 인사 키워드입니다.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부회장과 사장을 회장과 부회장으로 승진시키고 주요 사업의 성장을 이끈 부사장들을 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먼저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이끌어낸 김기남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김 회장은 앞으로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을 맡아 미래기술 개발과 후진 양성에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DS 부문장을 맡았던 김 회장의 빈자리는 경계현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이 채웁니다. 경 사장은 지난해부터 삼성전기 대표이사를 맡아 MLCC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기존 CE 부문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장을 맡았던 한종희 사장은 부회장 승진과 함께 세트 사업 전체를 이끌게 됐습니다. 15년 연속 TV 사업 1위 달성 역량을 토대로 가전과 모바일 제품, 서비스 간 시너지 창출이 기대됩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3월 이후 3년여간 이어져 온 3인 대표 체제는 2인 체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근인 정현호 사업지원 TF장도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정 부회장의 승진으로 사업지원 TF의 역할 중 미래사업 발굴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박학규 DS 부문 경영지원실장 사장은 세트 부문 경영지원실장 사장, 강인엽 DS 부문 시스템 LSI 사업부장 사장은 DS 부문 미주 총괄 사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울러 박용인 DS 부문 시스템 LSI 전략마케팅 부사장은 시스템 LSI 사업부장 사장에, 김수목 법무실 송무팀장 부사장은 세트 부문 법무실장 사장에 각각 임명됐습니다. 다만 이번 인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이 아직 가석방 신분인 만큼 사면을 받아 경영 활동에 제약이 없어진 이후에나 회장 승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예측 가능 범위를 넘어선 이번 인사안을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연이은 해외 출장과 맞물려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된 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용훈 기자가 이번 삼성전자 인사의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인사의 핵심 키워드는 융합입니다. 반도체와 가전, 모바일을 3대 축으로 사업을 영위해온 삼성전자가 가전과 모바일을 합쳐 새로운 시너지를 일궈나가겠다는 겁니다. 삼성이 기대하는 새로운 시너지는 디지털 컨버전스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 IT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산업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제품의 영역도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리적인 통합으로 디지털 컨버전스의 토대를 만들고 기존과는 다른 개념의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겁니다. 가전과 모바일 부분의 통합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연결, 그리고 제품 혁신 등을 위한 시너지 창출의 의지가 좀 반영된 것으로.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을 맡아왔던 한종희 사장이 통합 부문의 수장을 맡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가전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홈 사업과 모바일 서비스를 연계한 제품 개발에 주력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필요에 의해 소비하는 것이 아닌 필요를 창출해내는 가전으로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 역시 숙명적으로 사업과 기술 통합의 길을 택한 셈입니다. 2012년 이후 10년간 3대 사업 축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일구어온 삼성전자. 사업 통합 이후 새로운 삼성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질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네, 내일부터 이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매매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높아집니다. 13년 만에 상향 조정된 고가주택 기준, 이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이 법안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양도세 완화 검토한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돼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여야가 그 양도세 비과세를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전격 합의한 게 지난달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날 기준으로 보면 딱 8일 만에, 그리고 뭐 날짜로는 채 2주가 안 됐는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로 넘어와서 실제 시행까지 들어간 겁니다. 네. 아주 흔치 않은 사례인데 이게 뭐 아무래도 대선 때문이겠죠. 그 사실 이 민주당이 이 법안을 만든 건 지난 4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참패한 직후입니다. 부동산 민심에 놀라서 법안을 만들고 당론으로 채택토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좀 미뤄지다 이제서야 처리가 된 겁니다. 또 원래 법안은 이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대신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었는데 민주당이 그 부분도 포기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내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적용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 좀 궁금한데 계약일 기준으로 내일 이후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좀 등기일 기준으로 이후면 되는 겁니까? 실제로 이 잔금일이나 등기를 하는 날 기준으로 빠른 날이 내일 이후라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잔금일에 등기를 하니까요. 내일 이후 잔금을 치르는 1주택자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잔금을 치르는 분이시라면 상의하셔서 내일로 미루시면 좀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일시적 2주택은 다주택이라도 양도세 1주에서는 1주택으로 적용을 받으니까 대상이 되고요. 또 종부세 적용 시 주택수에서 빼주는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분율 20% 이하 상속주택 역시 1주택으로 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미리 하신 분들도 내일 이후에만 잔금을 치르면은 이제 똑같이 완화된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예, 그렇습니다. 예, 1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얼마나 세금이 싸지는 겁니까? 예, 이거는 뭐 가상의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1주택자가 7억 원에 산 집을 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을 모두 채운 후에 15억 원에 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계산을 위해서 이제 기본 공제만 적용을 했고요. 예. 현재 9억 원을 비과세 기준으로 하면은 양도세가 1억 1,076만 원입니다. 근데 이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양도세는 4,449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6,700만 원이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 거죠. 예. 좀 더 고가의 아파트를 좀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1주택자가 25억 원의 아파트를 사서 35억 원에 팔아서 이제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사례입니다. 현행 세법대로라면 양도세를 2억 5,700만 원가량 내야 하지만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양도세가 2억 2,076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뭐 대략 한 3,400만 원 정도 줄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두 사례를 비교해 보면 아실 텐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간 이 비과세 구간에 이제 매수가나 매도가가 겹치는 주택들이 비교적 감세 혜택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12억 이하 1주택자 입장에서는 매도가 한결 좀 쉬워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는데 거래가 좀 살아날까요? 예, 일단은 뭐 사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집을 뭐 하나 팔고 하나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뭐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갈아타기 수요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라도 좀 늘어나야 하는데 문제는 갈아타기가 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 일단은 그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서 양도세를 좀 아낄 수는 있게 됐지만 그만큼 집값이 더 많이 올랐고 뭐 취득세나 중개 수수료 같은 부대 비용이 늘어서 이사가 또 쉽지 않습니다. 또 1주택자의 갈아타기는 보통 자신의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상급지로 이동하기 마련인데 예. 지금은 이 대출이 쉽지 않아서 거래가 눈에 띄게 늘어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대부분 1주택자들이 상급지로 가려고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걸 텐데 서울은 지금 9억이 넘어가면 LTV도 한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상급지 가는 게 쉽지가 않겠습니다. 1주택자 양도세는 완화가 됐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그러면 완전히 물 건너 간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여당이 그 1주택자의 양도세 완화를 전격 합의한 데 곧이어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청와대와도 일부 교감을 한 것으로 보이는 터라서 당청 간의 갈등으로 좀 비춰지기로 하는데 또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파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 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엄밀히 얘기하면 다주택자까지 검토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밝히면서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박 의장은 정치라는 게 항상 예상대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고 밝히면서 가능성을 닫아놓지는 않았습니다. 관건은 이 선거 전 판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정책, 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상반된 것이라서 좀 다소 부담은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그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그 여당이 판세에서 좀 밀릴 경우 이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그 여당 대선 후보의 결심에 따라서 판가름 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에 발맞춰 네 번째 도전에 나선 건데 하지만 이번에도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미국 MSCI가 작성해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 지수인 MSCI. 세계적인 펀드들의 투자 기준이 되는 가장 영향력이 큰 지수입니다. 세계 3대 지수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신흥국 지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과 2014년, 지난해 6월 총 3번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꼽혀왔는데 최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이 다시 증권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표심을 잡으려는 여당 대선 후보가 해당 이슈를 공약으로 꺼내드는 겁니다. 우리 시장이 경제로는 분명히 10위권의 그 선진국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만큼은 소위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가 돼서 해외에 장기 투자 자금들이 잘 유입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민주당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이미 입장을 또 냈습니다만 선진국 지수 편입을 또 신속하게 이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당 대선 후보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정부 역시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연말까지 추진 방안 마련이란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정부의 바람대로 우리 시장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외국인 이탈 방지는 물론 우리 증시의 급변동 위험도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 외국인은 올해 들어 코스피에서만 29조 원 가까이 팔고 있는데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최대 61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새로 들어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전망에도 실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SCI에서 선진국 지수 편입 조건으로 외환시장 개방, 공매도 전면 재개 등 규제 완화 등을 꼽고 있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선 어느 것 하나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공매도 전면 재개의 경우 개인 투자자의 반발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재추진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매도의 전면 재개도 이제 반드시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전면 재개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예상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증시의 레벨업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성공하면 좋지만 실제 정부의 목표가 현실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이렇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만 된다면 국내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고 지수 상승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동시에 보셨다시피 쉽지 않은 선결 과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재 상황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정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정 기자, 지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되면 패시브 자금 유입 예상 규모가 최대 61조 원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시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MSCI 추정 자금 규모를 이제 3조 5천억 달러에서 12조 5천억 달러까지로 추정했을 때 이제 구간별로 국내 증시에 유입될 자금 규모를 전망했는데요. 네.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면은 그 자금 중에서 국내 증시에는 약 18조 원에서 최대 61조 원까지 사이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는 자금 규모별로 8.0%에서 최대 27.5%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인데요. 예. 지수 상승뿐 아니라 이제 선진국의 경우에는 단기성 자금보다는 이제 글로벌 연기금이나 중앙은행 같이 안정적인 투자 자금이 유입된다면서 이제 지수 변동성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예. 유입 규모별로 이제 4.2%에서 최대 14.2%까지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은 낮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금 그러면 유입 규모별로 보자면 지수는 최대 27%대 상승하고 변동성은 최대 14%대로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효과적인 부분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이제 선결 조건들이 외환 시장 개방과 공매도 재개 좀 대표적으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둘 다 까다로운 사안이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상황이? 일단 외환 시장 먼저 짚어드리자면은 예. 이제 MSCI는 뉴욕이나 런던과 같이 이제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원화를 24시간 동안 내내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 MSCI 편입 23개국 모두 이같이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역외 외환 시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에서는 역외 외환 시장 개설을 할 경우에 환율 급변동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과 우리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환율 변동성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24시간 외환 시장을 개방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상 해결되지 못하면서 네 번째 시도임에도 전망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사실 정부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만큼 좀 합의점이 있을지 좀 궁금한데 어떤 대안이 거론됩니까? 일단 외환시장 24시간 전면 개방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예. 국내 외환시장의 특수성에 대해서 MSCI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어필이 필요하다고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 의견 먼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한국의 역외 환율 시장의 어떤 개방은 한국의 거시경제라든지 통화정책의 특수성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자금 조달 문제에 있어서 이 역내 환율 시장이라든지 또 역외 NDF 시장을 통해서 충분히 어려움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외 환율 시장의 그 개방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민간이 같이 협력하여서 이 한국 정시의 어떤 선진시장 편입을 위해서 모건 스탠리를 좀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실제 지난 5월 전국경제인연합은 이제 MSCI 측에다가 한국의 역외 외환 시장 허용은 거시경제, 통화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특히 IMF 구제금융 신청 경험이 있는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던 만큼 예. 정부와 당국 차원에서의 강력한 의사 전달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수성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 외환 시장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참고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시장 규모 파악을 위해서 이제 매년 3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일평균 외환 거래 규모는 553억 달러로 지난번 편입 시도인 2013년도와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이때 당시 외환 거래액은 65조 원을 넘어서 이제 최근 기준인 올해 11월 기준으로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 대금과 비교해서 봤을 때도 2.5배 가량 높은 수준인데요. 예. 이뿐만 아니라 이 당시 기준으로도 24시간 외환 환시를 개방하지 않았음에도 글로벌 원달러 거래액은 전 세계 10위권이었는데요. 이처럼 24시간 외환 시장 개방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충분한 외환 거래가 가능하다는 분석들이 나오는 만큼 민간뿐 아니라 정부와 금융당국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네 번째 시도임에도 우리 시장 특수성을 이해해달라 이런 방침은 좀 고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번에는 가능할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전면 재개도 이 선결 조건 중에 하나로 좀 꼽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외환 시장 개방보다도 더 선택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발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MSCI는 공매도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MSCI는 지난 6월에 한국을 신흥시장에 잔류시키면서 공매도 관련 평가 등급을 문제 없음에서 일부 문제, 그리고 개선 가능으로 낮춰 잡았는데요. 예.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이 한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지만 지금은 MSCI 선진국 내 모든 국가들이 공매도를 재개한 상태거든요. 유독 한국 시장만 부분 재개에 그치자 MSCI가 곧바로 한국의 공매도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이 MSCI가 공매도 관련 이슈에 직접 지적을 했고 여당 대선 후보나 정부 관계자들도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입장을 좀 조심스럽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3월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주 급하게 이게 이루어질 것 같진 않지만 MSCI 편입 시기를 고려해 본다면 이 공매도 재개가 좀 수개월 내로 좀 진행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외환시장 문제와 달리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선결 조건은 전면 재개 이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요. 예. 하지만 문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증시가 하락세를 보일 때 공매도가 추가 하락을 불러일으킬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제 증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려보다는 공매도의 순기능에 주목해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의견 먼저 들어보고 계시겠습니다. 부작용들보다는 공매도 전면 재개로 인해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증시 변동성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공매도 전면 허용에 따른 순기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고승범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공매도 전면 재개는 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며 재개 방법과 시기 등은 앞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선결 조건들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공매도 재개는 금융이나 MSCI 측에서도 직접적인 언급이 나온 만큼 사실상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역외 외환시장 합의 여부에 따라서 이 선결 조건 충족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선결 조건들이 잘 해결이 됐다고 한다면 언제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정부가 연말까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방침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이 같은 선결 조건들이 얼만큼 반영될지를 우선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예. 만약 무사히 잘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편입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인데요. 우선 지수 편입에 앞서서 관찰 대상국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데 이 대상이 발표되는 시점은 내년 6월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에 이름을 올리고 실제 편입 여부를 1년여 기간 동안 관찰해서 편입 여부가 결정되는데 예. 실제 편입 여부는 그 1년 이후인 2023년 6월이 되겠고요. 지수에 적용되고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은 그 이후인 2024년께쯤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내년 3월에 대선이 치러지고 MSCI 선진국 지수 관찰국 대상 발표가 6월에 결정이 납니다. 여야가 아직은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급속의 변화는 예정돼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장 연말까지 정부가 편입 방침을 마련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만큼 추가 발표 사안들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권부 정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전기차 고객의 가장 큰 페인 포인트가 사실 충전 시간 동안 이제 좀 시간 소모적인 활동이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충전을 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세차를 하고 내부 정리도 하면서 충전이라는 것을 좀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상자산 시장에서 코인을 잘못 송금하는 사고가 논란입니다. 한 투자자는 1억 원에 가까운 코인을 잘못 보냈는데 업비트 측은 보안상의 이유로 복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A씨는 가상자산을 전송하던 도중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A씨가 전송하려던 업비트의 코인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겁니다. A씨가 잘못 송금한 코인의 가격은 전송 당시 약 1억 1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출금 버튼을 누르자마자 실수를 알아챈 A씨는 업비트에 복구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업비트는 보안상의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A씨는 수차례 기술팀과의 통화를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자와 통화를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요청하시는 부서와의 전화 통화는 불가능합니다. 회원님의 오입금 유형은 복구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점 재차 말씀드린다 이렇게 답장이 오는 거예요. A씨는 업비트에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호소했지만 A씨의 직장에는 자살 의심 신고를 받았다며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경찰까지 이렇게 했냐라고 하니까 뭐 자살 관련 암시 글을 남기며 그렇게 경찰을 신고하게 되어 있다. 매뉴얼에 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업비트 측은 접수되는 차고 송금 신고 가운데 복구 가능한 유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기술적 한계 또는 보안 정책상 지원이 어려운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A씨가 공용금고에 자산을 입금한 것과 비슷하다며 복구 과정에서 다른 자산에 대한 해킹 위험도 있기 때문에 복구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복구가 불가능한 사례를 수차례 공지해왔다며 가상자산을 전송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소를 재확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이번 차고 송금 문제를 취재한 정치경제부 정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 가상자산 차고 송금 문제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겁니까? 네, 거래소별로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요. 업비트 거래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비트 거래소는 올 상반기까지 약 2만 2천여 건의 이 가상자산 차고 송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처럼 차고 송금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로는 다양한 원인들이 꼽히지만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이 진행 화면이 이용자들에게 불친절하다. 이 부분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말씀이냐면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이 코인을 전송할 주소를 입력을 해도 받는 사람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없는데요. 은행에서 송금할 때에는 계좌번호를 적으면 예금주의 이름이나 이런 정보들이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지만 가상자산은 전송이 완료되고 난 후에야 이게 정상적으로 보내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코인 지갑의 주소가 복잡하다는 점도 차고 송금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보낼 때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계좌 번호도 내가 입력을 번호로 입력하게 돼 있고 그렇죠. 누구한테 보낸다고 할 때 그 계좌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잘못 보내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보내기 전부터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좀 사고가 날 위험이 확실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코인은 무슨 이렇게 코인 코드 같은 거 네네네. 태그라고 하나요? 네네네. 그런 걸 입력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코인 지갑의 주소는 아무래도 은행, 시중은행의 계좌 번호랑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보시면 저게 이더리움 지갑 주소 예시거든요. 예. 거의 총 42자고요. 이 숫자랑 알파벳이 섞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통 이 일반인들은 은행 계좌를 많이 번호를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외우기 상당히 어렵고요. 또 뭐 잘못 썼는지. 외우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불가능하겠네요. 네. 네, 잘못 썼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확인할 수 없고 그렇다 보니 보통 저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를 많이 합니다. 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뭐 숫자 하나를 빼먹는다든지 뭐 아니면 이전에 복사했던 거를 잘못 붙여넣는다든지 좀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 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차고 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선 미리 좀 소액을 전송해서 뭐 내가 맞는 주소로 보냈는지 미리 확인을 해야 된다고 설명하는데요. 이 부분을 뭐 정찰병을 보낸다. 좀 이런 식으로 재밌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찰병들을 보내는 정찰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가상자산의 출금 수수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시면 비트코인의 출금 수수료가 0.0009 비트코인, 약 6만 원에 달하고 예. 이더리움은 뭐 약 10만 원, 뭐 샌드박스는 약 20만 원 정도. 네, 오늘 기준입니다. 저기서 출금이라는 게 송금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네, 송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수수료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맞게 보냈겠지, 맞게 썼겠지라고 뭐 쉽게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차고 송금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기 전에 반드시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미리미리 뭐 소액을 미리 보내서 내가 정확한 주소가 맞는지 좀 이런 거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셔야겠습니다. 송금 수수료가 근데 저렇게 비쌉니까? 내가 만약에 제가 이제 이더리움 같은 거 송금 수수료가 10만 원이라고 하니까 거의 제가 충전을 해가지고 정 기자한테 보내면 도착하는 돈이 거의 없겠네요. 거의 없죠. 그리고 또 최소 수수료, 최소 송금이 가능한 금액도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조금만 보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 정도로 수수료를 비싸게 받고 있는데 정작
그 잘못 보낸 경우에 네. 거래소가 구제해 줄 수는 없다 이겁니까? 구제도 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네. 거래소가 가상자산 차고 송금을 복구해야 된다 이런 의무는 없지만요. 근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복구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복구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비트의 사례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업비트의 경우 이 차고 송금 사례 앞서 설명드린 2만 2천여 건 가운데 약 2만 53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 93%의 건에 대해서 복구를 진행해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93%면 그래도 뭐 많은 경우는 구제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그럼 나머지 7%는 못 돌려받았다는 건데 왜 못 돌려준 거예요? 네,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네,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알려진 경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 네, 업비트를 기준으로 보시면 잘못 송금한 주소가 다른 업비트의 이용자 주소와 같거나 또는 다른 가상자산 주소와 같은 경우에는 복구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지만요. 네. 이 가운데서도 다른 블록체인을 차용한 토큰,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을 클레이튼 기반의 지갑 주소로 잘못 보냈다 이런 경우는 어렵다는 거고요. 예. 네, 또 업비트에 상장되지 않은 코인들에 대한 복구도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법조계에서는 복구가 어려운 유형 같은 경우는 이게 돌려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약관상 의무도 현실적으로는 없는 것 같고 민법상으로도 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어려운 것 같고 물론 그 어떤 법적인 의무를 떠나서 기술적으로도 조금 한계가 있다. 네,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일단 기술적 한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래소가 오입금을 통해서 이득을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이 부분이 증명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거래소와 이용자 간의 약관 중에서 이 차고 송금을 복구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인데 사실상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 이런 세 가지 이유로 복구가 어렵다는 설명이고요. 예.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는 매번 이 국정감사 때마다 차고 송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 가상자산 차고 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좀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의 의견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입금에 관련해서 충분히 이용자가 그것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으면 거래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도록 접근을 하는 게 맞겠죠.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률,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이런 표준 약관에 대한 법률들에 모두 그 해당 내용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는 내용들이 개정이 되어야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겠죠. 네, 정치경제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유사들의 수익성 지표인 정제 마진이 최근 들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미크론이 출현하면서 정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 사상 최악의 적자 상황을 맞고 있는 정유 업계에 또다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실적 회복세에 접어들던 정유업계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5월 초부터 지난 10월까지 상승세를 거듭하던 정제 마진은 지난달부터 하락세로 돌아서 결국 손익분기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가와 수송비 등을 뺀 마진을 뜻하는 정제 마진은 정유사 수익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입니다. 통상적으로 4달러에서 5달러 사이에 정유사 수익이 발생하는데 최근 3달러까지 추락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국경 봉쇄 조치가 확대되고 있어 당분간 항공유 등 정유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중국발 정유 수출이 한시적으로 풀리면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급격히 커진 점이 이번 정제 마진 감소의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 쪽에서 연말까지 휘발유와 왕가시와 같은 연료료에 대한 한시적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쿼터 확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시아 쪽으로 중국산 휘발유 및 그 연료료 수출이 늘어나면서 정제 마진이 급격하게 위축이 됐던 게 큰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지난해 4조 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악의 시기를 보냈던 국내 정유업계는 또다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SO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업체들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공장 가동률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는 만큼
이제 막 긴 터널을 뚫고 회복세를 보이던 정유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공제가 출범 14년 만에 제적가입 1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이날 노란우산 제적가입 150만 기념 행사를 열고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자가 제적가입 153만 명, 공제부금 17조 7천만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적가입 300만 명, 공제부금 40조 달성을 2030 비전 목표로 삼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소상공인 가입자를 확대하고 수요에 부응하는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 안전망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얼굴 인식만으로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보험사 헬스케어 전문 플랫폼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홈 트레이닝을 하거나 나에게 맞는 건강관리 해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갈수록 진화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스트레스 측정까지 가능합니다. 라이나생명이 선보인 데일리 헬스케어 플랫폼 Q&H는 지문이나 얼굴 인식만으로 고객의 심박수는 물론 스트레스까지 측정해 보다 정교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별도의 의료 장비나 웨어러블 기기가 없어도 스마트폰 카메라만으로 AI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Q&H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건강 상태 측정부터 식단 관리, 전문가와 함께하는 홈 트레이닝도 가능합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건강 설문을 바탕으로 운동부터 수면, 영양, 멘탈 케어까지 내 건강에 맞는 해법을 추천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Q&H에서는 아이돌 그룹 세븐틴이 직접 건강 코치로 나서 MZ세대들의 적극적인 건강 관리를 유도합니다. 원하는 멤버를 코치로 선정할 수 있고 세븐틴 멤버들이 소개하는 건강 레시피 등 다양한 콘텐츠도 경험이 가능합니다. AI, 안면 인식, 빅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 및 콘텐츠를 활용하여 개인의 건강 상태 진단은 물론이고요. 그룹 세븐틴이 건강 코치로 나서 맞춤형 건강 관리를 돕습니다. 아직 국내 헬스케어 시장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보험사들이 AI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면서 그 기능은 더욱 향상될 전망입니다. 향후에 건강 상태 진단을 위한 혁신적인 디지털 헬스텍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하고요. 실제 고객 니즈 및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건강 서비스 콘텐츠를 추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라이나생명은 이처럼 차별화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자들의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경계를 풀기는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시장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기자, 이번 주에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정기 변경 예정이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는 10일자로 이 현대중공업과 PI첨단소재, 메리츠 금융지주, 명신산업, SL 등의 코스피 200에 새로 편입이 됩니다. 이때 신규 상장 특례 요건을 충족한 카카오페이도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총 6종목이 지수에 편입됩니다. 코스닥 150 지수에는 나노스와 원익QNC, 에코프로, HN 등 총 15개 종목이 신규 편입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기업들이 편입 소식에 다 한 번씩 좀 급등이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장에서 더 무서운 게 사실은 편출되는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빠지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 200 지수에선 FMF 홀딩스와 LX 하우시스, LX 홀딩스, 또 이노션과 삼양식품, 일양약품 등이 빠지고 카카오페이의 자리는 롯데 하이마트가 내어주게 됩니다. 코스닥 150 지수에선 와이솔과 레몬 등 총 15개 종목이 빠집니다. 단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SK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피읍수 합병으로 이달 27일에 상장 폐지가 예정돼 있습니다. 매매 거래 정지가 시작된 지난달 29일에 이미 코스닥 150에서 제외됐습니다. 예, 뭐 앞서서 편입되는 종목들이 좀 급등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가 좀 이런 상승을 이끄는 것 같은데 얼마나 들어가게 됩니까? 네, 유진투자증권이 추정한 것을 한번 보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금은 코스피 200 ETF 약 15조 원과 기타 인덱스 펀드 또 보험사 등의 패시브 자금까지 더하면 약 30조 원 이상 수준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연기금의 패시브 자금까지 더하면 총 추종 자금은 70조 원에서 8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을 했고요.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자금은 코스닥 150 ETF 2조 원 내외 또 기타 인덱스 펀드를 더하면 3조 원 내외로 추정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편입 편출 종목 주가를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편입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렇게 쭉 상승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좀 그런 패턴은 안 보인 것 같아요. 이게 정기 변경 종목들이 확정된 게 언제였죠? 네, 변경 종목이 확정된 건 지난달 24일 장 마감 이후입니다. 따라서 25일 이후로 오늘까지의 주가 등락률을 따져봤더니 PI 첨단 소재와 SL 등은 오히려 6%나 하락을 했고 메리츠 금융지주도 4%나 내렸습니다. 즉 6개 종목 중 카카오페이를 제외하곤 모두 코스피 200 편입이 확정된 이후 주가가 하락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제가 급등했다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급등세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출 종목은 어때요? 네, 사실 편출 종목은 오히려 주가가 오른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편출되는 7개 종목 중 FNF 홀딩스와 이노션을 제외하곤 모두 보시다시피 상승했습니다. 특히 삼양식품과 일양약품은 큰 폭으로 주가가 뛰었습니다. 지금 뭐 이제 통상 저희가 아는 상황과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보이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뭐 개별 이슈도 있고 업황도 있고 많은 영향을 받았겠지만 지금 이것만 봐서는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에 공매도 우려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편입되는 종목은 공매도 허용 대상이 되고 반대로 편출되는 종목은 공매도 금지 대상이 됩니다. 신규 편입이 예정된 종목들의 대차 잔고가 최근에 크게 늘며 공매도 물량 단기 급증에 대한 우려가 최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가 오히려 이렇게 흐름을 좀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서 잠깐 이 대차 잔고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 좀 짚어보고 가죠. 네, 대차 잔고라는 건 투자자가 주식을 빌린 후 갚지 않은 물량을 뜻합니다. 대차 거래는 국내 금융법상 공매도의 선행 요건이기 때문에 향후 공매도가 얼마나 이루어질지 추정할 수 있는 일종의 선행 지표로 해석되곤 합니다. 최근 대차 잔고 추이를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지난달 26일부터 이 전일인 6일까지 7거래일간과 일주일 전 대차 잔고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현대중공업 2배 넘게 늘었고 카카오페이도 2배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명신산업과 PI 첨단 소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대차 잔고가 곧 공매도로 직결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지난 9월에 코스피 200에 조기 편입됐던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도 대차 잔고가 급증을 했었고 지수 편입 첫날 공매도 물량이 거래액의 각각 35%, 29%를 차지하는 등 편입 직후 공매도 세력에 타깃이 된 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 이렇게 공매도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역상황이 발생하는 부분 좀 많이들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렇게 공매도 때문에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증권가에선 이 편입 첫날에 이렇게 공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지만 1, 2주 내에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다고 봤습니다. 그래도 전환사채 등을 많이 발행한 종목은 공매도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요. 또 반대로 지수에서 편출되는 종목의 경우 공매도 제한에 따른 쇼커버링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사실 이렇게 상황을 짚어봤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경계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앞서 저희가 이슈 플러스에서도 잠깐 짚어봤지만 정부의 공매도 재개 스탠스에는 좀 변화가 없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최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시사를 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공매도 부분 재개 조치가 시장에 잘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공매도 재개 방법과 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고 위원장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전제 조건으로 공매도 재개에 대해 거론한 만큼 이 시행 시기 등에 대한 논의도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죠? 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형도 괜찮을까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2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폴더블 폰 스마트폰을 대거 내놓으면서 새로운 폼팩터를 선보였던 삼성전자가 기존 바 형태의 스마트폰으로도 시장에 권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 또 왕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그렇죠. 폼팩터는 스마트폰의 외형을 말하죠. 네. 다음에 나올 이제 갤럭시 S22 이 스펙에 대해서 좀 공개된 게 있습니까? 네, 이번 시리즈는 전작처럼 기본, 플러스, 울트라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올 전망인데요. 네. 기본과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전작과 좀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최상위급 모델인 울트라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울트라 모델은 사실상 갤럭시 노트의 후속작이 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본과 플러스의 모델이 약간 둥근 모서리를 갖고 있는 반면에 이 울트라 모델은 노트와 비슷하게 좀 각진 설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이 여기에 S펜이 내장된다는 점인데요. 기존에도 사실 S펜을 쓸 수는 있었지만 갖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한 건데요. 업계에서는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갤럭시 S 울트라로 부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생산이 지금 중단된 상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갤럭시 스마트폰 최상위 모델을 노트처럼 만든다 이거네요. 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이제 노트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이런 마니아층을 좀 흡수하려는 수요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래 폴더블이 대세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삼성에서 선언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S22는 그대로 바형을 선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폴더블 스마트폰이 성공을 했다고 치더라도 아직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올해 3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폴더블 폰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93%로 2위인 화웨이에 비해서 압도적인 격차를 벌이고 있죠. 하지만 올해 스마트폰 폴더블 시장 규모에 비해서 전체 스마트폰 시장을 놓고 보면 1%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네. 실질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갤럭시 S 시리즈의 성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기존 바형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 네. 근데 가격이 비싸게 책정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네, 뭐 구체적인 가격은 판매 국가나 모델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본형이 1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최상위 모델은 160만 원까지 갈 것으로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실 3년 연속으로 가격이 좀 내렸었는데 이제는 좀 가격을 올리는 것을 봤을 때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전작인 갤럭시 S21의 기본형이 99만 원대였던 걸 감안했을 때 좀 많이 비싸진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반도체 공급난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일수록 반도체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전체 부품가의 70에서 75%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장기화되는 공급난으로 반도체 가격이 잇따라 인상되고 있고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고객사에 반도체 가격을 최대 20% 인상한다고 통보했고 삼성전자와 글로벌 파운드리 등도 공급가 인상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오르게 되면 스마트폰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과도하게 오르면 전 세계 이용자들 측면에서는 사실 프리미엄 스마트폰보다는 중저가 모델에 좀 가격이 또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앞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경쟁하는데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제조사들은 가격 인상이 자칫 매출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제품 기능을 전작보다 낮추거나 충전기 같은 구성품을 별매하는 등 원가 절감 비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노 재팬의 두 얼굴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을 노 재팬이라고 하죠. 네. 한쪽에서는 노 재팬 운동이 시들어져 가고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불타오르고 있어서 두 얼굴이라고 좀 지어봤습니다. 노 재팬 운동이 시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 혹시 아시나요? 알죠. 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네, 같은데. 네. 2019년 7월에 시작된 노 재팬 운동으로 적자를 기록했던 유니클로가 올해 들어서 흑자로 전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뭐 오프라인 점포를 줄이면서 비용 절감에 나서는 등 체질 개선을 한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와 협업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분석이 글로벌 됩니다. 패션 브랜드 어디랑 협업을 했습니까?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질센터라고 혹시 아십니까?
질샌더와 협업한 컬렉션을 내놓았는데 오픈런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고요. 또 제품이 품절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이게 명품 브랜드죠? 네, 또 앞서서는 일본 디자이너 브랜드 화이트 마운티니어링과 협업한 상품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니클로는 부산 4점을 개점하는 등 주요 입지를 중심으로 다시 매장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품이라는 그 마음의 장벽을 독일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좀 무너뜨렸다 이런 건데 상당히 좀 영악한 마케팅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타국 브랜드와의 협업이 결정적인 요소였다고 보기에는 좀 힘든 측면도 있는데요. 네. 일본의 간판 자동차 브랜드 렉서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렉서스의 대표 세단인 ES300H는 지난달에 수입차 중 가장 많이 팔렸는데 이게 4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이제 한국에 날을 세우고 있는데 노제팬이라는 표현이 벌써 옛말이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또 일부 기업에서는 노 재팬을 정신을 이어가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하나의 어떤 사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 골프장에서 내년부터 일본 차량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취지를 제가 좀 강조를 해봤는데 일제히 핍박 속에서 나라를 지켜내고 후손들에게 자유를 물려주신 조상들의 공로를 잊지 말자는 취지다. 이렇게 일본 차량 출입 금지를 한 취지를 밝혔습니다. 뭐 그렇다고 일본 차를 타고 왔다고 해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골프장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고 또 골프장에서 내렸을 때 골프백을 이렇게 실어주지 않는 뭐 그런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노제팬을 외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다시 열광을 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일단은 뭐 브랜드 선호도가 높아서 다른 선택지를 찾기 힘든 경우에는 여전히 일본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일본 강제 동원 피해를 물어주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도 일본 기업들이 배상이익을 외면하는 그야말로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국가적 국민의 자존심 차원에서 항의를 또 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건강한 현상이라면서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을 과도하게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웃 국가들끼리 완전히 결별하고 지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의식 있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